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저출산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큰일 났네. 어떡하냐?" 뭐 이렇게만 변하다가 관심이 갑자기 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2021 년도 상반기예요. 이때 2020년 하반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더 많은 자연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아, 뭔가 터지고 있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제 강의를 해도 질문이 옛날에는 그냥 밋밋한 질문이었는데, 그때 딱 그 시점을 지나면서 질문이 "그래서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데요?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죠?"로 질문이 갑자기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관심사가 지금 벌써 한 3년째, 3년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위기적 저출산이 2001년, 2002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1년에 출생아 수 60만이 무너지고 2002년에 50만이 무너집니다. 50만이 무너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태어난 아이들이 대학 입학 정원보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2년도에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가 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처를 안 한 거죠. 설마 어떻게 되겠지. 지금 우리가 고령화를 대하는 자세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23만 명 태어납니다. 23만 명은요, 서울의 수도권 입학 정원보다 적은 숫자예요. 애들은 이제 공부 안 해도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겁니다. 좋은 건가? 그러면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 모두 없어지면 지방에 있는 모든 산업이 붕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 학기 출산율 0.7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0.7이 학기 출산율이 완전히 그 의미는 아닌데,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성의 지금 아이를 낳는 연령대 한 30살 정도 되는 여성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0.7명이면 아이를 몇 명 낳을까요? 100에 0.7을 곱하면, 이거 쉬운 거예요. AI 너무 어렵게 오셨다고.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저도 어려운 거 잘 모릅니다. 0.7을 곱하면은 70명이 되겠죠? 그럼 다시 그 30명 정도 더 가서 0.7명 나오면 몇 명 태어날까요, 아이들이? 70 곱하기 0.7 하면 49명, 한 50명 태어날 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낳을 숫자잖아요. 70명의 절반만 여성이에요. 여기에 0.7을 곱하면 25명이 되는 겁니다. 100명의 한 세대 반 만에 25명이 되는 게 우리는 학교 출산율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에요. 여성이 100명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200명이 있었습니다. 200명이 25명이 되는 게 우리나라 학교 출산이에요. 이 소리는 뭐냐면 공포감을 심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화라는 거, 인구 감소라는 게 결국은 학기 출산율의 저하잖아요. 이게 누적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기 출산이 무슨 걸 의미를 하냐면은, 우리가 엄청난 일이 앞으로 터질 거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지방소멸이라고 불리우는 지방의 인구 위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라남도가 제일 심합니다. 그리고 경북도 심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이 출산율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높은 데가 세종시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예요. 전라남도는 출산율이 제일 높지만은 인구 위기 지역도 제일 많고 인구 고령화 수준도 제일 높습니다. 반대로 서울은 사람이 출산율이 가장 적지만 가장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인구 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이동이 사람이 떠나는 숫자, 머릿수가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떠나면서요, 저 왼쪽 그림 보시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이 철수하고, 기업이 철수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럼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더 떠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서 극장이라든가 병원인가 그런 것 같은 생활 인프라가 무너져요. 생활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생활 여건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떠나면서 더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서 아이들이 좀 학교가 폐교가 되고 교육 여건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이사를 오지 않거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 지역을 더 떠납니다. 그러면 교육 여건이 더 나빠져요. 이렇게 여건이 점점 더 악순환이 확장이 됩니다. 다른 영역으로. 그래서 사실 인구 감소가 지역의 쇠퇴를 이끌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먼저 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요. 특히 그리고 또 그중에서 중산층이 먼저 떠납니다. 지역의 중산층이 붕괴가 되면서 지역이 빈곤화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지방 소멸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히 사람 머리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내적의 활력과 사회의 활력과 경제 활력과도 있는 문제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부터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냐. 저는 답은 우선 출생아 수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2002년부터 변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만들려고 있으면요.
2002년, 2000년대 초반생들이 지금 만든 일이 이제 대학의 지방대 대학 미당 사태를 났고요. 지금 또 TV를 보시면은 알바 광고 엄청 많이 합니다. 알바 광고를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알바생을 왜 구하기 힘들었는지 아세요? 알바는 누가 하죠? 2000년 초반생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생들이 합니다. 20대 초반 인구가 줄어들었으니까 알바생을 구하기 힘든 거예요. 인구 문제는 터지고 나서도 인구의 문제로 터지지 않습니다. 다른 얼굴 가지고 와서 터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바생을 구하기 힘들고 알바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알지만은 이게 인구 문제 때문이구나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물론 다른 영역적인 문제들도 같이 복합이 됩니다. 어떤 문제는요, 이미 이 우리나라 인구 문제 중요한 건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이 있는데 지금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2학년 이하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저학년부터 계속 초토화되고 있어요.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 20대 초반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이 곧 생기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노인기의 인구들이 노인기로 막 진입을 하기 베이비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아마 저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 지도를 보시면은 저거 느끼실 수 65세 인구 밑에가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인구들이 계속 노인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의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은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굉장히 좀 건강하신 분들이 되니까. 근데 한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75세가 넘어가면서. 암이라든지 이런 의료에 대한 것도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면서 의료비의 문제, 지금 우리는 아직 포커스를 안 맞추고 있는데 연금 문제와 더불어서 건강보험의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인구를 보면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떻게 터질까 정확하게 제가 예언은 못 하겠지만 어떤 흐름들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초고령 사회는 아마 4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이 노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노인들과 많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건 노동력이 작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시장이 작아진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 체제가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격차가 커지는 사회가 될 겁니다. 세대 간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그리고 산업 간의 격차가 커지는 사회로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갈등이 많은 사회, 그리고 사회 통합이 무너지는 사회로 갈 겁니다. 저는 인구학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게 이런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점점 우리는 작아지고 외로워지고 고단해지고 어두워지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AI 문제로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AI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인구 변화가 이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구의 변화로서 어떤 인스파이어를 하는 거가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주고 들으십시오. 아마 크게 역할 3가지로 갈 것 같아요. 노인이 커진다는 거에 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어떤 것들, 그 다음에 노동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걸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 영역으로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기 시작할 텐데 이것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정체가 필요한데 하나는 선제적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언제 생길까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높아진다는 것을 지금의 노인이 많아지는 것 지금처럼 보시면 안 돼요. 노인의 내용도 바뀔 거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도 바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제도가 변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 제도가 사람들이 변하면서 이 지금 쌓여 있는 제도들도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민간인이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들이 변하고 있을까? 아까 보험이 민간 보험이 지자체랑 결합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많이 생겨요 이제부터. 이런 것들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대상들을 봐야 되는 게 이 대상이라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삶들이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이해와 기술과 제도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시장이고 니즈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 드리면요.
노인은 인구학에서는 시간의 영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피리오드라는 개념이 있고 에이지는 연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연령과 에이지가 결합된 코호트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코호트를 어떻게 생각하면 86세대, X세대 뭐 이런 거라고 비교하십니다. 다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뭐 60년대생 뭐 이렇게 다 뭐 아니면 뭐 중년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연령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는 20대부터 한 50, 60대, 한 우리나라는 한 50대까지, 50대 중반까지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시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제일 많이 했을 때는 80년대, 70년대 중반부터 한 90년대 IMF 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 두 개가 결합된 시기, 요 시기에 일을 하신 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겠죠. 그죠? 이분들이 지금의 60년대생들입니다. 사이즈도 크고 자산도 많이 드세요. 문제는 이분들이 노인기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지금의 노인들이 갖는 일반적 특성이 있어요. 소득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앞으로의 노인들은 지금까지 노인분들하고 다르게 교육 수준도 높고요, 사회 경험도 높고요, 자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 다 많은 건 아니지만 이 세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세대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크면서 그 정치적인 경험도 많이 하면서 정치적인 수요도 굉장히 파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노년기가 전혀 다른 노년기의 욕구가 생겨요. 우리는 액티브 시니어 얘기하는데 옛날에 액티브 개념은 진짜 몸이 액티브한 건데 지금의 액티브는 여행도 다니고 여가도 즐기고 사람도 맞으면 사람 관계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들이 되면 이제 시장이 커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아마 이렇게 근데 이분들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분들의 유동성을 돌려놔야지 우리 사회의 경제에 돈이 돌아요. 어떻게 돌게 할 것인가가 굉장한 중요한 하도가 될 거예요. 집을 팔게 해야 되는데 안 파시겠죠. 그런데 앞으로의 노인분들은 더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욕구들을 가지실 거예요. 건강을 자기가 이제 관리하려고 합니다. 건강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그러고요. 그래도 일상에서 케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에 살고 생활적으로도 편리하면서 사회관계를 맺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소득이 없지만 이 소득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산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물려줘야 되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게 나와요. 아마 시니어 주택을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 실버타임인데 시니어 주택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앞으로 시니어 주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그냥 집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토탈 케어를 제공해 줄 거예요. 건강 관리도 해드리면서 의료 서비스와도 연결을 시키면서 사회생활도 같이 해주고 묶어드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형태로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 산업은 일을 못 합니다. 의료 산업은 다른 수익 사업을 못 해요. 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산의 관리도 지금은 자산을 어떻게 묶은 자산을 쓰게 하려면은 이것이 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을 맡기면서 이걸로 운용을 하면서 돈을 쓰게 하고 나중에는 유산까지도 관리해주는 신탁입니다. 아마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거예요. 특히 신탁에서는 AI가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이 점점 복잡해지고 제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자산 관리와 더불어서 제도를 어기지 않는가도 다 체크를 하는 형태로 가야 돼요. 이거는 사람을 하기 힘들고 AI가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이 큰 시장에는 다른 수요가 있을 겁니다. 건강에서도 건강을 관리하고 여가를 관리하는데도 AI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융업이 이 신탁이라는 금융업이 다른 산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의료업도 딴 사람 못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 신탁이나 의료에서 꼭지를 잡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AI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시장이 확장돼야 되는데 못합니다. 근데 아마 이 제도는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료 민영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요가 커지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분들의 자산을 돌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를 하시는 분들은 제도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시니어들이 단순히 몸이 약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적극적인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까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그러면서 경작을 하지 않는 유휴 농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농토를 모아야 돼요. 모아서 사이즈를 키우면서 대규모의 산업으로 농업이 산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농촌에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귀농 귀촌을 하죠. 귀농 귀촌은 농토를 쪼개는 형태로 가요. 사실 우리가 방향해야 될 방향과 저는 반대로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결국 접점이 생길 겁니다. 아니면은 어떤 AI에서 영농 자동화라 영농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키워야 된다고 스케일업을 해야 된다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면서. 아까 외국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했는데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외국인들 올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수요가 있죠. 아파트도 전세도 얻어야 되고 뭐 물건도 사야 되고 할 겁니다. 가장 경쟁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외국인들 완전 수요가 많잖아요. 생활에 대한. 가장 경쟁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동남아 분들은요. 페이스북을 엄청 많이 해요. 이분들 커뮤니티를 꾸려요. 아마 거기랑 경쟁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장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연천공항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가 굉장히 종종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앰뷸런스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환자들 있죠. 우리나라에 발생한 외국인 환자들을 외국으로 이송하는데 이 앰뷸런스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실 수 있는 분은 응급구조사와 같이 둘이 움직이고요. 누워서 가셔야 되는 분은 객석을 6개를 끊어가지고 계속 펴서 커튼을 치고서 누워서 가십니다. 여기 의사가 따라가야 돼요. 한 번이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 태국 가는데 630만 원이 들고 알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장이에요. 외국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했는데 우리가 사이즈만 보고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이런 필요가 필요해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솔루션들을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강력한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외국인을 커뮤니티를 우리의 시장화한다면은 AI화한다면은 훨씬 더 다른 또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제안만 드린 겁니다.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인구가 변화하는 것이 좀 다른 시각으로 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로 인구가 변화하는 거, 고령화 된다는 거, 노인이 많아지는 거,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술 개발로만 기술의 발달로만 발전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제도와 결합하는가, 어떻게 사람과 결합하는가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측면에서 AI에 대해서 AI가 발전하는 방향도 인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이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정말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이렇게 인구 구조가 있으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노스가 어벤져스의 타노스가 해서 인구가 랜덤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인분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구 사이즈가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주는 것은 사실은 고령화의 그냥 한 현상이에요.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령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갈까라는 문제로 그것은 어떤 파장을 줄 것인가로 생각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즈의 문제로 보시는 거는 굉장히 조금 적절하지 않게 보고 있다. 고령화의 문제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는 좀 감소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속도가 빠른 것과 더불어 지금 고령화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거, 그 인구 출생아 수 너무 줄어드는 거, 그 사이즈의 감소가 너무 빠른 거, 사회의 이해관계의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사회적 갈등이고 비용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점점 좀 애매하고 좀 민감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의 60년대생이 고령화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적 정치적 파워도 큰데 이분들이 한 세대로 올라간다는 게 이 전체 우리 사회의 결정이 그 세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훨씬 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장르의 사회 경제적인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령화의 기회는 없냐? 저는 어둡게 봅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는데 어떤 뭐가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말씀은 꼭 기업에는 드리고 싶어요. 파도가 치는데 파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기회예요. 그죠? 그럼 파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파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물결이 어떤 고령화의 파장이 어떻게 언제 나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올까를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이겨내면 기회입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겨내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선택적일 거예요.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잘 알면은 이제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럴 재주는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까 피 얘기를 드렸잖아요. 피가 완전 모자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 주식을 사야 될까요? 제 생각에 로봇팔, 의료 산업, 의료 산업, 의료 기기 쪽에 아마 주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뭐죠? 복강경 수술이라든가 로봇팔 수술은 혈액이 훨씬 더 덜 나오거든요. 출혈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들이 새로운 수요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이 시장은 클 거예요. 노동력 감소도 그래요. 노동력이 감소되니까 모든 산업에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속도보다 1인당 생산성 증가 속도가 더 높은 기업들은 높은 산업은 노동력 부족을 겪지 않을 거예요. 혁신으로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은 대부분 특징이 대기업이고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반대인 기업들이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운수업이라든지 뭐 외식 숙박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수 시장도 줄어드는데 노동력도 부족해지면 서비스 질이 약화되고 또 경쟁이 심해지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 부분이 저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 그림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얘기들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돌봄 케어 쪽에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건데 이 산업은요 생산성을 증가할 수가 없는 산업이에요.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로봇이 갈아주는 건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노동력이 부족하고 엄청나게 부족해질 거면은 거기 외국인이 결국 들어와야 될 것이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동남아에도 학계 출산율이 다 2.0 이하예요. 태국은 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러는 나라는 소리는 거기도 고령화가 곧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노동력을 진짜 공급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게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가 거기 굉장히 노정이 돼 있는데 노출이 되고 그걸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은 뭐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뜨니까 이걸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이 변화들이 모든 섹터에 균등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불균등하게 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수요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이것도 이제 상상의 영역입니다. 전 인구학자지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현장 기업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느낀 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회의 가장 화두가 앞으로 사회는 작아지는 사회의 화두는 생산성이 높고 더 효율적이고 그런 사회로 가게 될 거예요. 그걸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굉장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솔루션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노동력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가, 생산성을 올려줄 것인가의 문제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 아니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는 정책적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대거 은퇴를 하면서 이분들을 서포트하거나 또 고용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근데 또 잠깐 다른 얘기로 연금 얘기하면서 요즘 그 얘기 많이 나오죠. 정년 연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막 돈도 지원해주고 근데 왜 고용을 안 할까요? 노동력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사회인데 왜 정년 연장하는데 기업에서 사람들은 50대 지금 다 그만두잖아요. 정년 60대인데 왜 그럴까요? 수요가 없어서 그래요. 시장에서 이 중고령자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아무리 우리 연금을 바뀌니까 정년을 늘려주겠다고 해도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생산이 떨어지는데 높일 수 있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체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변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AI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장르가
오히려 피지컬 노동 하실 때 약간 그 숙련도가 필요한 노동들 있잖아요. 여기에 분들이 그러니까 숙련도는 높지만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나이 드시면서 이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들,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노동 분해, 그러니까 노동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생산성 올려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장인들까지만 가는 건 아니라 공장에서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분이 일을 하시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서포트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곧 그 수요가 생길까? AI라는 것이 저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이건 간에 고급 기술이 시장에 먹히는 건 아니에요. 적정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장 커지는 적정 기술은 이 중고령자 은퇴하시는 특히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근로를 왜냐하면 그 시장은 실제로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요도 있어요. 근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라서 이 솔루션 이게 들어오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방법만 찾으면은 정부의 지원이 그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좀 상상 나래를 피자면은 어떤 공단이 AI로 기반한 생산 라인 공단이 생기고 거기에 은퇴하신 중고령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실버타운이 같이 생기는 이런 형태까지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생산성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솔루션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사회적으로는 지금 은퇴하신 생산 라인에 계신 분들의 이 근로를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수요가 제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적인 변화와 AI 신기술의 부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적인 변화, 그 두 가지가 함께 벌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귀중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이상님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